너희는 이 동화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뭐야? 재하 먼저. 저는 그 학사금과 스케이트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으로 친구의 학교를 다니게 해줬으니까 뭔가 좀 마음 깊이 뭔가 그런 것 같아서. 저 위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음수거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현영이는? 나는 여기 있는 제목처럼 집을 나간 소년인데, 그, 자신이 약간, 부모님을, 아니,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출한 걸 보니까 약간, 다음에는 뭘 할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무책임하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럼 본승이는? 나는 그 군밤 장수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그 어려운 친구를 약간 도와주는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더 인상 깊었어. 그러면 성현이는? 나도 집을 나간 소년. 이유는 뭔가 제목에 실릴 정도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좋았어. 그럼 준호는? 나도 똑같이 공감정수라고 이 얘기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수라는 애가 성만이를 도와주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투시합이라는 이야기에서 그 39쪽에 땡땡땡 웃는 얼굴로 이 편을 본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땡땡땡을 뭘로 채워서 대신했어? 잠깐만. 몇 쪽이라고? 139쪽. 내가 나 책을 117쪽까지밖에 못 읽어가지고 나는 좀 어려울 것 맨날 같아. 금요일 저녁에 읽으니까 못 읽지. 미안해. 재하 먼저. 나는 그냥 땡땡땡땡이 별표 위에 쳐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해석 나오나 보다 해서 그냥 그거 띄고 읽었어. 그러면 현영이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본승이? 나는 약간 기분이 좋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해석을 했어. 그러면 준호는? 그냥 모르세요. 그냥 뭐 다른 데 읽었는데. 그러면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를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일까? 성현이 먼저. 뭔가 되게 그냥 대충 봐도 뭔가 책 안에 약간 말들도 그렇고 뭔가 되게 한 진짜 옛날 거 한 70년대 정도? 막 빨라서 그 정도 정도가 아닐까? 그럼 현영이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6.25 그때 내 생각엔 6.25 그때 끝나고, 사람 사는 게 많이 어려워졌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대부분 집을 나간 소년도 좋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못 가고, 그런 걸 보면, 약간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럼 준호는?
아까 질문에 잘 못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를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일까? 그런 질문. 1970년대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승이는? 여기 앞에 현덕 동화집을 펴내묘에 원래 집을 나간 소녀는 1946년에 나왔는데 그 북한 그쪽에 있어서 그 40년 동안 묻혀져 있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1946년에 나왔으니까 1940에서 한 1946년을 바탕으로 한 것 같아. 그럼 제하는? 난 1950년에서 1960년. 왜냐면 여기 기차도 나오고 살짝 사람들이 기차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뭔가 일제 시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발전된 기차도 있고 해서 그 6.25 전쟁 끝나고 직후에 좀 60년대쯤에 뭔가 사람들이 잘 못 살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그럼 그 집을 나간 소년에서 인환이가 집을 나가고 기수를 만나면서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가 기수라면 그 인환이의 어머니한테도 어머니한테 인환이가 어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을 것 같아. 본승이 먼저. 이게 나랑 친한 친구면 약간 좀 걱정이 되니까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약간 별로 친하지 않고 약간 좀 싸웠던 친구면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현영이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준호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현이는? 난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하. 나는 그냥 말할 거야. 아니 뭐 친구 같은 거 없고 그냥 집 나가니까 그냥 바로 말해야지.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뭐 살펴보고 그 나서 그 다음 얘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이 책을 쓰신 작가가 누구야? 현덕 선생님? 현덕 선생님.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에는 노마라는 아이와 기동이, 영이, 똘똘이 이런 아이가 나와서 그 짤막짤막한 이야기 한두 쪽짜리 이야기들이 여러 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끼 전차라던가 아니면 뭐 여기 제목인 너하고 안 놀아, 그다음에 뭐 포도와 구슬 뭐 등등 여자 고무신 등등 여러 가지 그 동화 단편 동화들. 그래서 초등학교 보통 한 1, 2학년들 저학년들 주로 있는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이 현덕 동화집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작품집이 바로 집을 나간 소년. 소년. 그래서 이거 집을 나간 소년은 여러분들처럼 한 5, 6학년들이 읽을 어떤 그런 단편 동화집인데 이렇게 집을 나간 소년에서 2작품 정도가 이제 현덕스의 동화로서 아동문학, 어린이 동화로서 소개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숭이가 얘기했었는데 이 책들은 대부분 다 1930년에서 40년대에 쓴 작품들이야. 현덕쌤이 쓴 작품들이.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1945년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35년 몇 개월 동안, 해수로 36년 동안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다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제 침략기,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야. 그래서 아까 뭐 기차도 나오고 뭐 그래서 그 이유 아닐 거라겠는데, 우리나라가 기차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896년이야. 생각보다 오래됐구나. 1896년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기차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 때 뭐 전기도 들어오고 뭐 물론 뭐 전국에 널리 퍼진 건 아니지만 전화기도 들어오고 일제 침략 이전에 이미 근대 문물이 들어와 있던 어떤 그런 시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제 시대 때도 백화점도 다 있었고 뭐 물론 그 백화점이라는 게 지금처럼 화려하고 뭐 하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들인데 자, 이 현덕세님을 우리는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월북 작가를 월북 작가. 월북 작가. 월북과 작가가 이제 플러스 된 건데 월북한 작가라는 뜻이야. 월북이 뭐냐? 이 월자가 월담한다는 말 혹시 들어봤어? 월담. 월담 뜻이 뭘 것 같아? 또 올라갔다. 담을 지나간다. 뛰어 넘어간다. 넘어갔다. 월담에 도둑놈들이 월담에서 뭐뭐 했다. 월담에 도망쳤다. 월담. 월북은 그러면 어디로? 북으로 넘어갔다. 산으로. 6.25 전쟁 시기에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현덕 선생님 이른바 그때 당시 이른바 자진월북. 자진월북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있었던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납북은 납치되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납치되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납북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진월북을 했는지 납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현덕 선생님이 월북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 휴전 이후에 1953년 휴전 이후에 냉전의 시기를 겪었어.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아주 으르렁거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뭐 가난하다, 서로 못 산다, 서로 도둑이다, 서로 나쁘다라고 욕하던 그런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월북 작가인 북으로 넘어간 현덕 선생님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공산당 빨갱이의 작품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런 작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남북이 화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물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마음대로 못 봐. 지금도 북한 방송 우리가 마음대로 못 봐.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에 의해 저촉이 돼. 다만 월북 이전에 북한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일제 침략기에 썼던 작품 중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과 별 문제가 없는 작품들까지도 우리가 못 읽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현덕 선생님의 동화들 그 일제 침략기에 쓰여졌던 그 동화들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너하고 안 놀아라는 작품과 그다음에 집을 나간 소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간 소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일제 침략기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당시 어떤 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집을 나간 소년에서 친구가 부탁했지. 나 봤다는 사실을 공개달래. 해달라.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역시 부탁을 해. 내 아들을 봤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예림이가 얘기했다는 얘기야. 근데 예림이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예림이가 물은 이유가 과연 단지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야 된다를 여부를 묻기 위해서 물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답을 할 때 단지 그런 식으로 난 말할 거야. 난 말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자기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지. 결국은 이 문제를 둘러싼 것들이 뭐냐. 1번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내가 본 게 사실인데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사실인데 그럼 당연히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친구와의 약속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내가 친구에게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친구 말 들어주기로 했는데 당연히 그럼 친구와의 약속을 뭐야 된다? 지켜야 한다. 라는 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이란 얘기지. 또는 친구의 행위가 친구의 가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출 행위를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그 상황이면 친구가 가출할 만했다. 집에 있으면 전망도 없는데 가출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그 가출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가 목적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가출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그 가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러니 알려줘야 된다. 이런 그 가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 건가에 대해서 또 역시 뭐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책임 여부. 너가 그걸 봤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 이것들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자기가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따라서 그 판단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답을 할 때 그냥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봐야 이게 된다 이게 된다라는 그런 그 여부만을 묻는 그런 대답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깊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 자, 북독가 아니 이번에 누가 하기로 했지 아까? 본승이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이 진행하겠습니다. 저요 그 앞에 예림이가 그 단어 그 동그라미 얘기해가지고 그 하나만 할게요. 해. 너희는 그 월사금과 스케이트에서 너희는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 그 월사금과 스케이트와 비슷한 경험이 있던 적이 있는지. 성현이부터. 아니, 난 딱히 없었어. 현영이는. 딱히 없었어. 예림이는. 나도 약간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 재현은. 없던 것 같아. 살짝. 준호는. 마이크 켜고. 나도 딱히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은 너희는 약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월사금과 그 스케이트 중에서 너는 스케이트를 살 거야 아니면 친구를 위해 월사금 내줄 거야? 성현이부터. 친한 친구면 그거를 내줄 거고, 그렇게 안 친하면 그냥 스케이트를 사지 않을까. 현영이는. 왜 친한 친구면 그런 거 친한 친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유를 대라고 성현아. 단지 어떻게 할 거라는 행위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근거를 밝혀서 얘기하자 우리가. 왜 친한 거 여부에 따라 네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이유가 뭐야? 뭔가 친할수록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현영이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돈을 줄 건데, 왜냐하면 스케이트는 그 바로 막 품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친구한테 돈을 주고, 그건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살면 될 것 같아. 예림이는. 나도 그냥 친구 줄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현영이처럼 그 스케이트는 나중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의 월사금이 더 약간 급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니까 나중에 약간 그 친구한테 앞으로 스케이트 같은 거 사달라고 하거나 약간 같이 스케이트를 타거나 그러거나 그렇게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 준호는.
준호야 마이크 켜고. 준호야? 나는 그 월싸움과 스케이트 거기 부분을 모르고 빼먹고 읽어갖고. 나도, 그냥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면, 나도 그냥, 친구를 위해 월사금을 사줄 것 같아. 난, 근거는 딱히 없어. 여기 월싸움과 스케이트는 모르고 못 읽어갖고. 훈승아 진행해라. 예, 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준호는 준호는 그 부분 못 읽었대. 제안은 나는 그냥 그거를 나는 그거를 안 사줄 거야.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모으려고 한 돈인데 이게 만약에 내 꿈이고 내가 이걸 하려고 친구가 열심히 모았는데 뭐 갑자기 친구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꿈도 자기 꿈이지만 친구한테 자기 꿈도 자기 꿈이 무너지는 거겠지만 자기가 스케이트를 안 사면은 자기가 모으면서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일이 지워지는 거니까 안 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월싸움과 이 중에 여러분이 낯선 말이 뭐야? 월사금. 월싸움이 낯선 월싸. 말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이 의무교육,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의무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무상교육. 자, 무상교육이라는 거는 돈 내지 않는다는 거야. 돈 내지 않는 어떤 그런 교육, 의무교육. 즉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초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요즘에 고등학교도 이제 요즘에 무상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의무교육인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들이 처벌을 받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교육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국가가 이제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의무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비를 거둔 거야. 마치 학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해? 학원비를 여러분이 내잖아. 매월 학원비를 내듯이 월사금이라는 거는 매월 사례금, 매월 내는 돈, 이걸 보고 이제 월사금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학교도 옛날에는 학원처럼 돈 내고 다닌 거야. 그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고 선생님도 월급을 주고 뭐 이랬었단 얘기야. 여러분들 학원비 안 내면 학원 못 다니는 것처럼 월사금 못 내면 학교 못 다니고 이런 일들이 그 과거에는 그랬었다는 거지. 과거에는. 이해 가니? 그래서 요 문제, 그래서 월사금과 스케이트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결국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스케이트를 살 것인 건가? vs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뭐 할 것인가, 도울 것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정과 자신의 이익이 어떤 그런 사이에서의 충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성현이가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렇지. 그 친구가 나에게 또 얼마나 소중한 친구이냐, 아니면 그냥 반 친구일 뿐이냐, 에 따라서 내가 도움을 주는 정도의 크기는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지. 내 사정이 얼마나 급하냐, 급하지 않느냐, 그 스케이트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현영이와 예림이 같은 판단은 뭐 스케이트에 나중에도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면에, 제안은 그 스케이트에 자신의 꿈이라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판단이 또 엇갈리게 되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못지않게 이제 그 친구가 뭐 졸업을 얼마나
앞두고 있느냐. 지금 졸업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 만약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올 사급이 없다. 이러면 또 다를 거야. 왜? 한 번 내가 대줘봤자 뭐야? 그 다음에 또 못 돼서 금방 학교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라면 뭐 한 번 도와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도와주면 그 아이가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졸업을 하는 경우와 졸업하지 않는 경우는 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의 근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가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등등 따져봐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은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현독 동화는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은 우정을 선택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보다도 우정을 선택하는 그 모습들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은 다른 생각을 갖는 거고, 그건 또 독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은 또 제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누구야? 3등. 현영이. 여기서 맨 처음 이야기를 보면 여기 있는 친구가 고깃집 아저씨한테 원래 1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잘못 알고서 10원을 줬잖아. 너희라면 아저씨한테 그거를 잘못 줬다는 걸 사실대로 말할 거야? 분수이부터. 나는 말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뭐 절도죄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말할 것 같아. 예림은? 나도 그냥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몰래 가져가서 이렇게 쓴다면 막 마음도 찝찝하고 약간 계속 신경 쓰여서 계속 약간 뭐지?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막 집중할 수 없고 약간 그럴 수도 있어서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것 같아. 상현이는? 글쎄, 나였으면 그냥 꿀꺽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뭐, 어차피 정육점 아저씨가 뭐, 잘못 준 거니까, 굳이 사실,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돈인데, 그냥 내가 가져가지 않을까, 나는. 재하는? 나도 그냥 저 아저씨가 나한테 뭐 이걸 줬어. 근데 내가 이거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저 아저씨가 잘못 준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굳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그냥 먹을 것 같은데. 그냥 꿀꺽 개꿀하면서. 야, 바로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뭐 사 먹고 할 것 같은데. 준호는? 나는 돌려줄 거야. 왜냐하면 안 돌려주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한번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일이 있어갖고 찝찝하고 뭔가 안 주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 정육점 아저씨한테도 또 미안해서 나는 줄 것 같아. 너희가 가출을 하려고 가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어?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재하부터. 질문을 못 들었어. 너희가 가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어? 나는 아빠가 뭐 나한테 뭐라 할 때 진짜 나가고 싶어 여기서. 근데 나가면 개고생인 걸 아니까 안 나가는 거지. 예림이는? 나가고 싶긴 하지만 지금 예림이는? 생각하면 약간 웃기긴 한데 그 그 방학 숙제할 때 막 보통 다 밀어 쓰고 약간 그러잖아.
근데 엄마는 딴 애들은 막 방학 숙제 막 미뤄서 안 쓴다고 막 하니까 막 억울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신경질 나가지고 약간 그런 적 있어. 준호는 나는 엄마한테 혼났을 때 상현이는 난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선생이는 현우이가 나 때릴 때. 그럼 매일매일 같이 하고 싶었겠네. 매일매일 맞았으니까. 왜 안 갔어? 나 너 매일매일 안 찾아가는데. 네가 사과를 안 할 걸 아니까. 그럼 자기가 왜 맞은 건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몰라.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 아닐까? 아니야. 자, 사담은 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진행하십시오. 계속.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 저기 첫 번째 얘기했던 이야기가 하늘은 말 것만이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스름돈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 vs 정직의 어떤 그런 문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된 것들이 상대방의 실수라는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저 상대방이 실수한 거,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한 건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누가 아주 멋진 표현을 썼대. 개꿀, 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하지만 이 것들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나눠볼 수 있는데, 1번은 자신이 알았을 때. 이 이야기에서는 그 정육점 주인이 자신에게 거슴돈을 더 많이 줬다는 걸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 알았잖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돌려주지 않고 썼어. 그럼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기죄. 남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들이 바로 사기죄인데, 그 상대방이 실수를 했건 실수를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어쨌든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신이 뭐 했어? 몰랐을 때. 몰랐어. 그걸 받았는데 그냥 그 주머니에 넣고 그냥 왔어. 그리고 나중에 이거 웬 돈인지 하고 기억이 안 나서 썼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뭐 했나가 돌려줘야 된다는데, 그때는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선생님도 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법이 있대. 말이 되게 어려워. 점유한 것을 이탈했을 때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횡령죄인데,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길에서 주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점유이탈물 횡령, 즉 남의 것,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들을 함부로 사용해서 뭐 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법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1년 동안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다가 주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돈을 주운 사람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야.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고, 대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에서 한 20% 정도의 사례금,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뭐 이런 것처럼 돈을 돌려주고 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사실은 좀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 어떤 때는 식당 가서 뭐 거슴돈을 받는데 그 식당 주인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무슨 뭐 그 2만 원짜리를 먹었어. 근데 그 주인이 계산을 뭐 한 15,000원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 뭐 주인이 잘못 계산한 거니까 그냥 와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보니까 이거 2만 원인데 15,000원밖에 안 받으셨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계산해서 돈을 더 드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둘 다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런 양심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달리 적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 개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깟 뭐 5천 원, 만 원에 내 양심을 팔 수는 없지. 또는 나중에 그 알바생이 나중에 그 돈 메꿔내야 되고 뭐 이럴 텐데 얼마나 곤혹스럽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역지사지. 내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건 또 여러분의 뭐 양심이라든가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누구요? 4번. 전데 제가 애초 준비한 게 2개밖에 안 됐기도 했고 그것도 현일톤에서 해가지고 결론은 할 거 없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5번. 준호. 저 아까 그 예림이랑 그 문제와 같은 게 결론은? 나왔고, 그래서 결론은 아까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자,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비 잡는 아버지라는 동화 매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빡치는 동화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서 부잣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뭔가 읽는 동안 뭔가 약간 답답하면서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나오는 때. 원승이는? 또 약간 좀 짜증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준호는? 나도 짜증나는 기분이 약간 들었어. 예린이는? 약간 어이없고 막 짜증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막 자기네 땅에 있는 나비라고 막 잡지 말라고 약간 빌려가라고 약간 그러니까 막 다시는 이렇게 거기 안 가거나 약간 다른 데 있는 나비를 찾아서 잡았을 것 같아. 현영이는?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예린이처럼 그 나비가 한 마리만 세상에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나비 찾아서 갔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는 이 이야기는 요 이야기만 뽑아가지고 따로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어? 저 나비를 잡는 아버지? 구몬에서 봤어요. 그래. 그거 외에도 다른 출판사에서 잠깐만 찾아볼까 한번. 잠깐만. 나비를 잡는 아버지. 그림책이 왜? 그림책이 안 보이네. 여기 있다. 공유 중지하고. 보여? 호리원에서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는 이 그림책으로 이렇게 한 권만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를 잡는 아버지가 보면
여기에 마름이라는 얘기가 나와. 마름. 누구 아버지가 마름이야? 다른 뭐? 누구 아버지가 마름이야? 그 나비 잡는 손은 아니. 그 이름 뭐야? 나비 잡는 애가. 아, 바울. 응? 바울. 아우는 나비 잡는 애가 아니지. 경환이. 경환이 아버지가 마름이야. 마름. 마름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몰라요. 말랐다. 여러분들이 보면 지주가 있어요. 지주. 지주는 뭐야? 땅 주인. 땅 주인이야. 땅 소유주, 땅 주인. 그다음에 소작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우 아버지가 소작농이야. 호의 소작품동. 소작농은 소작농 아는 사람? 소를 키우는 아니, 농- 땅을 소작농은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그렇지.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보고 소작농이라고 그래. 자, 소작농 말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있어.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가 자작농이라고 그래. 자작농. 자장농.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자작농 뭔가 이상한데. 자작농. 자장농. 그래서 소작농, 소작농은 자작농. 땅을 빌려 농사 짓기 때문에 그 대가를 누구에게? 지주에게 수인에게. 지불.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한 5대5. 쌀을 10가마니 생산하면 5가마니는 땅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 5가마니는 자기 갖는 거야. 자작농은 쌀 10가마니를 생산하면 10가마니를 다 누구 가져? 자기가 자기가 가져. 그러면 지주인데 지주 말고 마름이라는 게 있는데 지주는 땅 주인이면서 땅이 많아서 농사를 뭐 하지 않고 짓지 않고 땅을 빌려준 뭐 대가로만 생활하는 사람, 사는 사람, 땅 부자지. 이게 지주야, 지주. 자, 그런데 이 지주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주 스스로 지주와 소작농이 바로 뭐해? 관계. 지주가 소작농 몇 명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걸 자기가 직접 걷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근데 이 네. 지주가 땅이 뭐 거의 한 유성구 전체가 이 한 사람의 지주야. 그 이 지주 혼자서 수많은 소작농들을 뭐하기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그렇게 신경 쓰기도 싫어. 그러면 중간에 지주는 자신을 대신해서 지주를 대신해서 땅을 뭐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름에게 뭐라는 거야? 월급을 주는 거지.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땅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고 그 소작농을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연결해주는 직업이 바로 뭐다? 마름이라는 거야. 마름.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누구 아버지가? 경환이 아버지가 바로 경원이 마름이었던 아버지가 거야. 마름. 자, 그러면 요 소작농은 바우 아버지는 왜 경환이 아버지 이 마름 집안에게 쩔쩔맸을까? 쩔쩔맨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래서 응? 거기 현영이 뭐? 거기 땅을 빌려서 응,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응, 마름이 응, 지주한테 응, 그 좀 뭔가 약간 나쁘게 얘기하기만 해도 응, 거기 땅에서 농사를 응. 못 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마름이 지주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마름 눈에 들지 않으면 마름이 이 소작농에게 땅을 안 빌려줘 버리면 끝이야. 현영이에게 빌려준 땅을 본승이가 마름인데 너 자꾸 나한테 때리고 저기 하지. 야, 나 너한테 땅 안 빌려줘. 너 현영이한테 빌려준 땅 성현이한테 줘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름이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이것은 담임쌤이 계셔. 그다음에 학급에 여러분들이 반장이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요. 학생들이 있어. 근데 학생들이 가끔 반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이 담임선생님이 반장한테 알아서 청소 애들 저기 역할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네가 검사 맡고 애들 보내 라고 하는 경우에 요 반장한테 잘못 보이면 첫 번째 자기는 막 이상한 데 구역 막 많은 구역이라든가 막 더 지저분한 구역을 청소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반장한테 뭐라는 거야? 반장이 막 기분 나쁘면 검사를 안 해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만 골탕 먹으니까 반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반장이 횡포를 부려서 담임선생님한테 가갖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상관없지만 담임선생님이 이 반장을 뭐해? 감싸고 돌고 두둔해버리면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그것들이 뭐한 일이 되는 거야? 난처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얘기지. 자, 오늘 현대판 지주는 누구다? 누구? 핸드폰 지주. 건물주? 건물주. 현대판 지주는 건물주. 그 다음에 마름은 요즘에도 건물 관리인이 있어. 관리인. 건물주가 일일이 뭐 이렇게 월세 받고 막 이런 거 건물 관리하고 신경 쓰여. 그러니까 관리 업체에 위탁을 해.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지주는 그 건물주는 그냥 돈만 받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장농은 누가 되는 거야? 세입자들. 건물에 새 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는 거야. 오늘 현대판에서는. 자장농은 자기 건물에서 뭐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장농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주와 마름과 수장농, 자장농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세 가지 갈등이 나옵니다. 세 가지 갈등. 자, 첫 번째 갈등,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 제일 처음에 시작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이 시작돼? 친구와의 경환이와 갈등. 바우와 경환이. 경환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돼. 자, 왜 바우와 경환은 갈등하는 거야, 예림아? 나비 그 숙제 때문에 응, 그렇지. 경환이의 뭐랬지? 지금 나비를 둘러싼 갈등은 표면상의 이유야. 겉으로 드러난 이유야. 속, 내면의 이유. 그리고 혹시 아는 사람? 바우와 경환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들. 나비 사건으로 둘이 충돌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면의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일까? 현영이.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둘이서 했는데 그 경환이는 상급 학교하고 바우는 못하고 여기서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부러워. 그렇지. 자, 바우는 이 이야기에서 공부를 뭐 하는 아이야? 잘하는 아이야? 못하는 아이야? 못하는 아- 어? 잘하는. 바우 공부 잘하는 아이야. 그런데 가난해서 진학을 포기한 아이. 반면 경화는 공부는 못해요. 그렇게 잘하지 않아. 그렇게 잘하지 않아. 집안 형편이 좋아서 진학한 아이야. 자, 바우 입장에서 경환이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준호? 공부도 못하는데 상급 학교였으니까. 아우가 억울할까요? 바우 입장에서 경환이가 공부도 못하는 놈이 집안 형편이 좋다고 진학해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역겨운 거야. 비이상하는 거야. 재수없는 거야. 바우 입장에서. 자, 본승이 경환 입장에서 바우는 어떨까? 가난한 게 까불어? 약간 이런 느낌. 가난한 게 까부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경환이를 말 잘 들어. 다른 소장농 아들들, 딸들은 다 경환이 자기가 마름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 자기 말을 잘 들어. 근데 바우 두 자식은
공부 좀 한다고 나를 무시해. 그러니 경환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바우가 아주 뭐해? 꼴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이유, 자존심, 그런 갈등이 이미 존재해 있는 거야. 그것들이 뭐 한 거야? 나비 사건을 계기로 폭발해 버린 거야. 이해가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들을 이해할 때 단지 스토리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며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우와 경환이의 갈등에서 중간에 바뀌어버려.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 갈등. 아버지와 바울 갈등. 그렇지. 바우와 바우 바우 아버지. 아버지의 갈등으로 바뀌어. 자, 바우와 바우 아버지는 왜 갈등할까? 성현이.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준호, 바우와 바우 아버지는 왜 갈등해? 현영이 왜 갈등해? 재야, 왜 갈등하니? 그 바우가 경환이를 막 싸우고 막 그랬다고 경환이가 아빠한테 이간질해가지고 응, 그 빨리 사과 안 하면은 막 땅 안 주고 막 그런다 하니까 아버지는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니까 바우한테 나비 잡아가서 사과하라 했는데 응. 바우는 그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경환이가 먼저 참해봐 이렇게 막 해쳤다고 하고 둘이서 갈등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재하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 결국은 요 이야기도 결국은 바우와 경환이에 이어서 그런 그 바우 아버지의 갈등이 연결되는데 그 내면의 갈등은 뭐야? 내면의 갈등. 그 숨어 있는 그 갈등은 뭐냐는 얘기야. 바우 아버지 입장에서 바우에게 뭐가 불만일까? 뭐가 문제일까? 친하게 지내라는 거 아닐까요? 왜? 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마름이니까 어, 땅이 뺏길 수 있고 그러면은 응,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자, 바우 아버지 입장에서 바우는 철없는 거야. 집안 형편을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아이가 뭐 할 수 없는데 지나갈 수 없는데 아직도 그냥 뭐해? 그림 공부를 하고 바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가 농사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농사일에 뭐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아이, 철없는 아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바우 아버지 입장에서는 바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바우는 바우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안 왜 했는데 나한테만 그러냐? 자신은 경환이가 그 참외밭을 망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못된 경환이를 자기가 뭐 했다는 거야? 혼내줬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뭐 해야 되는데? 보호해줘야 되는데, 칭찬해줘야 되는데, 커녕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경환이한테 가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또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자신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막으려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바우와 바우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번과 2번의 갈등의 밑에 존재하는 사실 바우와 경환 사이의 갈등이나 바우와 바우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야? 바우 아버지와 경환이 아버지. 결국은 소장농과 누구 사이에? 아름 마름 사이에 우리가 계급의 문제. 만약 이게 소장농과 마름의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똑같은 계급의 사이였더라면 애당초 바우와 경환의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바우와 바우 아버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지. 됐니?
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나중에 뭐야? 해결되는 이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의 기본이야. 문학 작품은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고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갈등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따져보는 것들도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끝에서 이제 뭐 이른바 우리가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에서 갑자기 흐름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깜짝 놀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나비를 잡고 있는. 그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나비를 잡는 모습에서 아버지를 계속 뭐 했던? 원망했던 누가? 바우가 끝에 가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내는 그 갑자기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현영이 왜 끝에 가서 바우는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는 걸로 끝을 내는 거야? 바우는 왜 그런 거야? 현영아 마이크 켜고. 네? 왜 그런 거냐고. 아버지가 그 나비를 잡아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바오는 사과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바오 키우고 그래가지고 나비를 잡아서 그 경환이한테 사과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사과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잘 얘기했습니다. 원래 바오는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막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절뚝절뚝거리면서 아버지가 나비를 잡는 모습에서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가난 때문에 그런 거다. 먹고 살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 자기가 경환이에게 무릎 꿇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아버지가 나비를 잡아다가 경환이네 집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는 사실은 더 뭐야? 더 치욕스러운 일이란 얘기야.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 땅을 빼앗기면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리고 가족들의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아버지가 어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 때문에 먹고 살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바우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니?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절망스럽고 그런 상황이 원망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부닥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 땅 뜯기면 뜯겠지. 우리 아들을 보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분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굴욕적이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데 이걸 또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화내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조곤조곤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방식들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제대로 한국사 1권 이어서 우리 역사에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반도에 어떻게 인류가 오기 시작했나에 관한 책들입니다. 제가 보여주자. 커표지. 제대로 한국사 1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역사 부분 첫 파트 시작하는 부분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호는 그 뭐야 LA 다저스 PPL을 확실히 해주고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냥 모자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성현이도 흑모만 이렇게 열심히 PPL 하고 있는데 재하나 본승이처럼 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보여주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의사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입모양 보고서 발표나 뭐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또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카메라 조정 좀 잘해서 본승이나 재하처럼 제대로 잘 이렇게 각도 잡아서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꺼진 것보다는 나은데 어쨌든 이렇게 너 모자만 보여주고 저렇게 검은 머리만 보여주면 카메라 켜는 의미가 없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카메라 조정을 다음 주에는 재하나 성현이 잘하기 바랍니다. 알겠니 재하나 성현아? 네. 재하 성현이 재하나 미안해. 준호 성현이 알겠니? 네. 준호 성현이 선생님이 보냈을 때 또 말씀드려야 돼? 이제 카메라 켜는 거 플러스 얼굴 표정을 보여줄 수 있게 카메라 위치를 잡아주세요라고 선생님 부탁드려야 돼? 아니면 니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준호는 해결할 수 있니? 네. 자,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눈이 너무 불편해갖고 카메라를 많이 끄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잘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야 꼭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네.